경찰 특수본의 이태원 참사 최종 수사 결과 발표에 여야의 반응이 엇갈렸습니다. 국민의힘은 타당한 결과라는 입장을 내놨고 민주당 등 야당은 꼬리 자르기를 입증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신년 회견에 대해 국민의힘은 각종 의혹에 대한 이 대표의 입장 표명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영수회담 제안에 대해 윤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른바 깡통전세로 전세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피해가 늘어나자 여야가 피해 방지 입법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당정은 전세 사기 방지 앱을 1월 중에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청년마수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신년 기자회견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을 비롯해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최고위원 후보들 사이에 벌어진 엄마카드 논쟁을 짚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3일 의정 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그동안의 이태원 참사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특수본은 재난안전관련기관의 과실이 사고 원인이라고 짚고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 관련자 23명을 검찰에 송치했는데요. 국민의힘은 법리에 따른 타당한 수사 결과라고 밝혔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윗선은 빠져나간 꼬리 자르기 수사였다면서 특검을 주장했습니다. 김희원 기자입니다. 2개월 넘게 이태원 참사 수사를 벌여온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오늘 최종 수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지자체와 경찰, 소방 등 재난안전 예방과 대응 의무가 있는 기관들이 사전 안전대책을 수립하지 않았고 과실이 중첩되면서 다수의 희생자가 발생한 것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 6명은 구속했고 류미진 당시 서울청 상황관리관 등 17명은 불구속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 윤익은 경찰청장 등은 재난안전법상 구체적 주의 의무가 없다고 보고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했습니다. 특수본 수사 결과에 여야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법률가로서 봤을 때 타당한 결과라고 생각한다면서 이 장관 거취에 대해선 법적 책임이 아닌 정치적 책임 문제라며 인면권자가 판단할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3당은 윗선 꼬리 자르기라고 반발하며 특검 필요성을 꺼내들었습니다. 이상민 장관은 직무유기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명확하다. 명백한 봐주기 수사로 특수본이 종결됐기 때문에 이제 특검 수사는 불가피해졌다. 야당의 특검 요구에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보고서 내용을 보고 추가 조사가 필요한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오는 17일 종료되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 마지막 보고서 채택 과정에서 여야 대립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상민 장관 위증에 대한 고발과 파면 여부에 대한 여야 입장은 정반대. 여기에다 특수본 수사 결과에 반발한 이태원 참사 유가족 측의 요구로 특검 협의 가능성이 제기되지만 여야가 특검 도입에 합의하더라도 불발된 3차 청문회 때처럼 여당은 닥터카 논란의 신현영 민주당 의원을, 야당은 이상민 장관을 비롯한 윗선을 겨냥하면서 조사 범위 등을 둘러싼 공방을 재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회방송 김희연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신년 기자회견에 대한 여야 공방은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본인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시선 분산용 회견이었다며 이 대표에게 의혹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고 민주당은 이 대표가 제안한 영수회담을 집권 여당이 내팽개쳤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박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신년 기자회견을 거듭 비판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 대표 사법 리스크에 대한 이목을 딴 곳으로 돌리기 위한 회견이었다며 국민들이 이 대표에게 가장 궁금해하는 건 각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자기 발등에 급한 불부터 꺼야 되는데 지금 저런 딴청 부리듯이 저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냥 정치 탄압이다, 사법 리스크다, 무슨 검찰 리스크다 이렇게 해서 넘어갈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검찰 수사가 야당 탄압이라는 이 대표 주장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히려 이 대표가 개인 비리 수사에 당대표 지위를 남용해 민주당과 소속 의원들을 방패막이로 이용하고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제안한 영수회담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대통령이 범죄 피의자와 면담할 때가 아니라고 한 것을 두고 집권 여당 지도부가 대화와 협치의 기회마저 내팽개쳤다고 비판하고 윤 대통령은 여당 뒤에 숨지 말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의 여의도 출장소 대변인들을 통하지 말고 야당 대표와의 만남에 대한 입장을 직접 밝히기 바랍니다. 이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꺼내든 대통령 4년 중임제로의 개헌에 대해서도 여야 공방은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4년 중임제는 재선이 보장되지 않으면 5년 단임제보다 훨씬 더 나쁜 제도가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한 반면 민주당은 단임 대통령제의 무책임성을 극복하기 위한 제안이라고 4년 중임제를 띄우며 여당도 개헌 논의에 협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국회방송 박지영입니다. 국민의힘이 당 경제안정특별위원회를 가동하고 전셋값 하락 등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특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시적 2주택자 조세 감면 혜택 방안과 관련해서 필요한 법 개정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태윤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 매매와 전세 가격 차이는 평당 2,159만 원. 관련 조사가 시작된 이후 가장 큰 격차로 대출이자 부담으로 전세를 찾는 사람들이 줄어들면서 덩달아 전세값이 크게 떨어진 탓입니다. 국민의힘은 금리 인상에 따른 매매 실종, 전세값 하락 등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특위를 열고 정부와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대출 부담 증가로 전세가 하락도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또 어수선한 틈을 타서 전세 사기도 지금 극성을 부리고 있다 할까 이런 상황입니다. 지난 정부 5년 동안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해서 지금 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의힘은 그간의 부동산 규제로 시장 왜곡이 발생했다며 정부의 신속한 규제 정상화 추진을 주문했습니다.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전세 사기와 관련해선 정부의 안심전세 앱 조기 출시, 전세 피해자 지원센터 확충 등을 요청했습니다. 공공 분양주택 확대와 1.9% 금리의 전용 주택담보대출 상품 출시 등 서민 취약계층을 위한 대책 마련도 주문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은 정부가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조세 감면 혜택 기준을 완화하겠다고 나선 데 대해 필요한 법 개정 사항에 신속히 나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종전주택 처분 기한을 규정을 개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2월 중에 빠른 시일 내에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양도소득세 관련되는 사항을 보완을 하고 이와 함께 당정은 정부의 대규모 설 명절 민생대책의 진행 상황도 점검했습니다. 정부가 계획한 성수품 20만 8천 톤 공급은 이미 11만 5천 톤이 출하된 것으로 파악됐고 이에 따라 16대 성수품 가격은 전년 대비 2.5%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방송 태윤영입니다. 금리 인상 여파로 촉발된 집값 하락세는 깡통 전세, 전세 사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로 서민들이 피해를 보면서 사회적 파장이 큰데요. 정치권에서도 입법 대책 마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남수지 기자입니다. 빌라왕 사태로 전세 사기, 깡통 전세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상황. 정치권에서도 깡통 전세와 전세 사기를 근본적으로 막고 임차인을 보호하는 내용의 법안들을 속속 내놓고 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마련 중인 법안은 주택 가격 대비 전세 보증금 비중이 70%를 넘지 않도록 해 집을 살 때 최소한 30%는 본인의 자본이 들어가도록 했습니다. 깡통 전세 문제를 불러온 갭 투자를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갭 투기 근절법입니다. 무자본 갭 투기가 근절되어야 깡통 전세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미 국회에 제출돼 있는 국민의힘 김학용 의원 법안은 전세 사기에 가담한 임대사업자 등 관련자의 처벌을 강화했고 민간 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법 개정안에 전세 사기에 연루된 임대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을 막고 기존에 등록된 사업자는 등록을 말소하도록 벌칙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 법안에는 국가와 시도지사가 전세 사기 피해 지원 기구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임차인 권리 지원 강화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난립하고 있는 부동산 분양 대행업에 대한 법적 제재 논의도 시작됐습니다. 엊그제 국민의힘 박정하, 민주당 허종식, 박영순 의원은 함께 입법 공청회를 열고 부동산 분양 대행업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중개만 하도록 해놓으니까 권한은 일부 있는 것 같은데 책임은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려면 권한도 일부 줘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분양 대행업 관련 제도가 미흡해 최종적으로 피해를 보는 대상은 국민이라며 대행업계에 대한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로 강조했습니다. 국회방송 남수지입니다. 여야는 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 배상금을 행정안전부 산하 재단을 통해 지급하기로 한 것을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본의 전쟁 범죄에 면죄부를 주고 한국 기업의 배상 책임을 떠넘기려는 용납 못할 방식이라며 제3자 뇌물죄라고 비판했습니다.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이 정부의 대법원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따른 해법 마련 노력에 친일무리 프레임을 들고 나와 국민 선동에 나섰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이 대통령실 졸속 이전으로 북한 무인기가 대통령실 인근 비행 금지 구역을 침범하는 등 안보 공백이 발생했다며 관련 의혹에 대한 감사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대통령실 관련 의혹 진상규명단은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수도방위 사령부의 강력 반대에도 대공 방어에 취약한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옮겼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촉박한 시간 탓에 정부가 대통령실 인근 지역을 정식 비행금지 구역으로 지정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 차기 당권 출마를 고심 중인 나경원 전 의원이 대리인을 통해 정식으로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직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색의 시간을 갖겠다고 밝혔습니다. 나 전 의원은 SNS에 2019년 당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날 때 말했던 바람에 나무가 흔들려도 숲은 그 자리를 지키고 바위가 강줄기를 막아도 강물은 바다로 흘러간다는 글을 남겼습니다. 윤 대통령은 나 전 의원을 부위원장직과 기후환경 대사직에서 해임했습니다. 네, 매주 금요일 한 주간의 여론과 그 안에 담긴 여의도 이슈를 풀어보는 뉴스엔 주간 리서치. 오늘도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도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부터 이제 살펴볼 텐데 이제 두 가지 이제 조사 기관별로 이제 결과가 나왔는데 한쪽은 상승세, 한쪽은 이제 뭐 소폭이긴 하지만 이제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서로 이제 상반된 결과가 나타났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조사가 실시된 기간의 차이는 단 하루밖에 되지 않거든요. 네네. 그래서 한국 갤럽 조사는 매주 실시되고 있는데 긍정이 내려가고 부정은 올라가고 조금 구체적으로 보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2주 간격으로 실시되고 있는 MBS 여론조사에서는 대통령의 지지율이 2주 전보다는 3%포인트 상승해서 37%가 됐고요. 네. 그다음에 부정평가는 54%로 2주 만에 2%포인트가 내려왔습니다. 자,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실시된 MBS 조사 그리고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한국갤럽은 목요일까지 조사가 실시된 것입니다. 이 조사에서는 대통령의 긍정평가가 한 주 전보다 2%포인트 내려간 35%, 부정평가는 57%로 나타났는데 두 조사의 차이가 하루라고 하는 날짜의 차이도 있지만 한국갤럽은 유선을 포함한 조사거든요. 근데 그렇게 본다면은 일단은 이게 이 뭐 표본의 차이나 아주 구체적인 차이라기보다는 지금 전반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이 국정 수행 지지율이 보수층은 결집하고 있다. 하지만 이슈에 따라서 중도층과 MZ 세대는 잘 결집이 되지 않고 있다. 이 등락되는 상황을 좀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부정평가 이후 긍정평가 이후에 미묘한 차이는 있습니다만 너무 그렇게 또 해석을 하게 되면 과대 해석이 될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대체로 지금 지난주와 이번 주에 발표되는 조사의 이 결과들을 보면 조금 올라간 것도 있고 살짝 내려온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투표한 보수 지지층은 상당 부분 결집한 상태인데 자, 좀 더
도약을 위해서는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 중도층 그리고 2030의 MZ세대의 흡수가 필요한데 이 부분은 조금 흡수가 됐다가 또 빠졌다가 등락이 거듭되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가지 이제 그 조사 방식이 다른 두 가지 이제 조사 기관의 평가가 엇갈리게 나왔다는 거. 다음은 이제 정치권에서 이제 또 뜨거운 이슈인데 최근 이재명 대표가 이제 검찰에 출석을 하면서 당 차원의 이제 사법 리스크 대응에 대한 논의가 이제 그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바로 이 사법 리스크를 독자적으로 혼자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이제 응답이 일반 국민 대상으로 이제 조사를 했는데 높게 나왔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또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 대응에 있어서 이재명 대표 지난 10일 성남지청으로 출두를 했었거든요. 소환이 됐거든요. 근데 이 대응과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다른 의견이 나오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대응을 해라. 민주당 공동 운명체가 되는 것은 구분을 해야 된다. 당의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일단 전체 응답자를 보면은 조금은 이재명 대표의 대응 방식이 다른 게 낫지 않을까? 민주당과 함께 공동 운명체로 가는 건 부담스럽지 않을까? 이런 결과로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재명과 함께 해야 된다. 민주당이 41.3%, 이재명 대표가 독자 대응해야 된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함께 해야 된다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은 걸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중도층에서는 이재명 대표 독자 대응해야 된다는 쪽에 더 무게를 싣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중도층을 흡수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이 검찰과의 충돌 또 검찰과의 대응, 검찰 수사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 그렇다면 지금과는 조금 다른 방법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가 위기에 몰린다고 해서 누가 대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자, 민주당 지지층에게는 물어봤습니다. 이재명과 함께 해야 된다가 10명 중 8명 가까운 76.2%로 압도적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정치적 운명이 공동체다라는 인식이 상당히 강하고 누군가 문희상 전 국회의장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교토 3굴, 플랜 B, 플랜 C 누군가 구원등판할 사람 또는 대체할 수 있는 사람 또는 다른 대응 방식에 대한 해결 방법을 모색해야 된다는 것은 적어도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는 맞지 않는 주장으로 인식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사 기관이 이제 뉴스토마토고 조사 기간이 이제 1월 9일에서 11일 이제 그 사흘 동안 조사를 했습니다. 이 조사 기간 중에 이재명 대표가 10일 날 성남지청에 검찰 출두를 했죠. 출두를 했던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반 국민 대상으로는 50% 좀 넘게 이재명 대표 혼자 대응을 해야 된다. 민주당 지지층을 대상으로는 조사 결과가 이재명과 같이 동행을 해야 된다. 76% 압도적으로 나와 있는 걸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오늘 그 마지막 상황을 이제 그 결과를 또 볼 텐데 이번에 그 여권 상황으로 가보겠습니다. 최근 며칠 동안에 가장 뜨거웠던 그 핫 이슈가 바로 나경원 부위원장이 과연 당대표를 출마할지 여부인데 오늘 그 사직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당대표 출마를 놓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숙고에 들어간 거를 보이는데 대통령실과 이제 갈등을 겪은 후에도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는 별로 흔들림이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이것도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 필요가 있는데 3.8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놓고서 지금 진행되는 상황 그리고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어떤 말을 할 수밖에 없다. 어떤 표현이 생각날 수밖에 없다. 왜 그러나? 그러니까 왜 그러나니까 나경원 전 의원입니다. 그리고 유승민 전 의원은 전체 응답자에서 지지율이 가장 높거든요. 왜 그래 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유승민 전 의원이기 때문에. 근데 왜 그러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동진 앵커께서는 자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가장 앞서는 후보자다. 그런데 국민의힘 당대표로 나갈 후보인데 나갈 가능성이 높은 후보인데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가장 앞선다면 출마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뭐 데이터상으로 당원 100%라면 뭐 당연히 뭐 출마 쪽으로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일반적인 데이터의 해석이거든요. 왜냐하면 지지율이 가장 높은데 나가면 적어도
최종 당선까지는 모르겠지만 결선 투표까지는 거뜬히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지청에서 30.7%로 가장 높은 나경원 의원이 주저 네. 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두 글자입니다. 윤심. 그러니까 한간의 이야기가 이제는 구체화돼서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직에 대한 사의 표명 사표를 제출한 나경원 전 의원이 고민하고 있는 이유는 두 글자. 이건 지지율이 아니라 데이터가 아니라 윤심이다. 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주목해 볼 부분은 최근에 다른 조사와 추세를 함께 비교를 해보면 나경원 의원이 여전히 가장 높기는 합니다만 조금 주춤합니다. 그러니까 1월 초에 비하면 나경원 전 의원의 국민의힘 지지층에서의 지지율이 조금 주춤한데 올라간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네, 김기현 의원입니다. 네. 김기현 의원이 빠른 속도는 아니지만 지난 연말에 발표된 조사들은 대체로 한 자릿수 국민의힘 내에서 지지율이었거든요. 그런데 18.8%니까 거의 20%에 육박할 정도의 지지율을 보이겠다. 그런데 이번 전당대회에서 아직 실시는 되지는 않았습니다. 당원 투표도. 네. 가장 난감한 사람은 누굴까요? 네, 제가 성대모사는 자제합니다만 자, 당대표 지금 출마 의사를 아주 뚜렷하게 밝히면서 연대 보정인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네, 안철수 의원이. 안철수 의원이거든요. 그렇다면 연대 보정인,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에 가장 큰 기여를 했다. 이것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데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지지율은 13.9%. 그러니까 이 안철수 의원의 기대와는 다르게 이 단일화에 기여했다. 연대 보정인으로서의 나의 중도 견인 능력이 있지 않느냐는 별로 큰 효과는 아직까지는입니다. 보지 못하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어제 그 기자 대기자 시간에서는 결국에는 이게 나경원이냐 김기현이냐 둘 중에 한 사람이 될 건데 나경원 전 의원은 출마하지 않을 것 같다. 두 분의 공통된 의견이 있었는데 배종찬 소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짧게 좀 들어볼까요? 그 의견에 공감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데이터로 우리가 어떤 시도를 할 때는 물 들어왔을 때 놓아줘야 되거든요. 나경원 전 의원은 이미 물 들어왔습니다. 끝입니까? 예, 물 들어왔을 때 노를 져야 되거든요. 예, 출마를 한다는 얘기인가요? 예, 물은 이미 들어왔는데 노를 젓지 않고 있다. 그래서 저는 출항할 생각이 없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역시 불출마 쪽으로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쨌든 뭐 설 전후해서 결정을 할 것 같다는 이제 제가 뭐 확언을 할 수는 없습니다. 본인은 이제 예상이신 거죠? 알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또 추이가 이제 어떻게 또 나올지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뉴스엔 주간 리서치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월 13일)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아랑의 정치톡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치톡은 아직도 간복입니다.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직에 사의를 표했던 나경원 전 의원이 오늘 서면으로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사실상 출마할 결심을 굳힌 게 아니냐는 관측과 함께 나 전 의원의 다소 애매해진 거취를 향한 말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연일 나 전 의원을 비판해왔던 홍준표 대구시장, UN 기후환경대사 자리는 사의를 표명하지 않은 점을 콕 집어 지적을 하면서 아직도 간보기를 계속하겠다는 것이냐면서 또 한 번 직격탄을 날렸는데요. 야당의 원로들도 우려 섞인 반응을 내놨습니다. 그걸 왜 저렇게 머무적거려요? 한 손에 떡 3개 쥐려고? 이는지 저는지보다 못한다. 진짜 못 나오면은 저는 나경원 의원이 다음 총선에서도 공천받기 어려워진다. 그러고 지지율 저렇게 나오면 나가는 게 정상이죠. 근데 나가려고 그러면 그만한 배짱이 있어야죠. 그런가 하면 이준석 전 대표는 친윤계를 당대표로 당선시키기 위해서 도입한 결선 투표제가 오히려 나 전 의원의 당선을 막기 위해 결선 투표를 피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고 비꼬았고요. 사직서를 내고 장고에 들어간 나 전 의원 역시 당신들이 진정 윤 대통령을 위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친윤계를 저격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 대통령실이 나경원 전 의원을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과 기후대사직에서 해임했습니다. 오늘 과거 윤 대통령이 찾았던 충북 단양의 구인사를 찾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제 사실상 출마 발표 시기만을 남겨놓은 것으로 보이는 나 전 의원의 고심 결과에 따라서 국민의힘 당권 경쟁 구도가 또 한 번 요동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정치톡은 인간으로서의 기본입니다. 역대 대통령 중에 이렇게 야당과 대화 안 하는 대통령은 난 처음 봤어요. 무죄 추정 원칙에도 어긋나고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더군다나 야당 대표고 자기하고 표차 얼마 안 나게 해서 떨어진 그런 사람인데 그럼 낙선자를 대우하는 기본도 안 돼 있는 거예요. 인간으로서의 기본.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 요구에 대통령실이 국회 상황 등 여건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면서 사실상 거부 거절서를 밝힌 것을 두고 민주당 측의 강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이재명 대표의 처지에 비추어 봐서 지금 한가하게 신년 기자회견을 할 때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대통령이 지금 범죄 피의자와 면담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지금 범죄 피의자와 면담할 때가 아니라면서 범죄 피의자, 그러니까 이재명 사법 리스크의 정곡을 콕 찌른 반응에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를 내세우면서 맞불을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피의자로서 처벌 대상인 이재명으로 생각하니까 대화를 안 하는 거죠. 근데 이번에 피의자로 소환되기 전에도 안 만났잖아요. 사실은 속마음을 드러낸 거죠. 만나기 싫다는 거죠. 아마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은 실력이 금방 드러나고 일천하고 그래서 금방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자신감 부족 때문에 야당 대표 만나는 거 꺼리는 거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더 중범죄자라고 지금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와 함께 살고 있잖아요.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회동을 두고도 딴척을 부린다는 여당과 대통령의 직접적인 입장을 요구하고 있는 야당. 협치는 요원한 채 끊임없는 여야의 정치적 충돌에 국민의 피로도만 더 쌓여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청년 정치인의 시각으로 오늘도 뜨거운 이슈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엔 청년 마수, 오늘도 권지웅 더불어민주당 전 비대위원 먼저 나오셨는데요. 문성호 국민의힘 대변인 잠시 후에 출연을 하면 다시 소개를 또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권지웅 전 비대위원께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이제 어제 신년 기자회견을 이제 가졌는데 이제 그 자리에서 검찰 수사를 이제 야당 파괴, 정적 죽이기로 이제 규정을 했습니다. 동시에 이제 개헌, 영수회담도 이제 재차 제안을 했는데 여권에서는 이제 범죄 피의자와 대통령이 면담할 수 없다, 또 국면 전환 내용이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했습니다. 이제 그 이재명 대표의 신년회 발언 그리고 영수회담 재차 제안 어떻게 들으셨는지 먼저 좀 들어볼까요? 저는 물론 이제 그 이재명 대표의 신년 기자회견을 두고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만 저는 신년 기자회견은 잘한 것 같아요. 크게 저는 제가 보기에 세 가지 이야기를 하셨는데 하나는 기본사회라고 본인이 대선 주자였을 때부터 이야기했던 비전을 이야기를 했고요. 네. 그리고 이어서는 민생대책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지금 금리가 높아지는 데 있어서 주택 구입 자금은 금리를 좀 낮추는 전환대출이 있습니다. 근데 전월세 자금의 경우에는 그런 전환대출이 없어요. 그런 것들을 짚으면서 민생대책으로 추경을 하자. 이렇게 했고 세 번째가 정치개혁입니다. 그 내용 중에서 이제 뭐 개헌을 하자. 혹은 아니면 선거제 개편 좀 더 논의하자.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질의응답 과정에서 아까 앵커님께서 이야기하신 그런 부분에 대한 언급이 다시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수사받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뭐 측근들에 대한 야당 파괴, 정적 죽이기. 네. 그런 이야기는 나왔던 거라 어쨌건 야당으로서는 계속 자신의 비전을 던지면서 토론을 붙이는 게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정치개혁 관련해서도 막연하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 올해 3월까지 야당의 개헌안을 만들어서 제출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바람직하다고 우선 생각하고요. 차후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했던 질의응답과 관련해서는 조금 이따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성호 대변인. 네.
저는 이제 이재명 대표께서 사용하시는 단어 표현이 결국 본인을 향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대표께서 예전에 이제 이명박 대표 수사라거나 이때 당시에 본인 정치 탄압이란 이야기는 본인을 잡아넣지 말라는 말은 못 하겠으니까 하는 물타기다라는 발언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 말이 지금 본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지 다시 한번 좀 되새겨 보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제 영수회담을 제안하신 것도 물론 이제 야당의 대표와 대통령께서 만나는 게 필요하죠. 특히 지금 같은 여소야대 상황에서는 협치를 위해서 만나야 하지만 지금 본인의 비리 의혹으로 인해서 수사를 받고 있는 와중에 대통령과 면담을 꾸준히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대통령과 무슨 정치적 협상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오해를 살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과연 영수회담을 진행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그리고 그 불체포 특권 포기 의향을 묻는 질문에는 검찰 수사를 강도 행각에 비유하면서 상황에 따라서 달리 적용될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이번 불체포 특권 폐지는요 이재명 대표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죠. 기존 입장을 바꿨다는 그 일각의 지적이 나오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결국 이제 사람이 항상 일관되게 자신에게도 그 기준이 적용됐을 때 지킬 수 있느냐라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민주당 정치인 분들이 과거 이제 박원순 시장 때도 그렇고 항상 타인에게 세우는 잣대는 날카롭지만 본인들에게 향했을 때는 항상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이런 모습이 또다시 보여지는 것이 저는 예견된 것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어쨌든 이재명 대표에게 그 질문 되게 곤혹스러운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수사에 대한 어떤 체포동의안이 제출되었을 때 어떻게 할 거냐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기본적으로 저는 이재명 대표의 표현이 좀 거칠긴 했으나 그렇게 주장할 만한 근거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헌정사상 처음으로 그러니까 야당의 대표가 현직인 채로 검찰 소환을 당했습니다. 근데 이 사안이 현행범으로 뭔가 이렇게 체포해야 할 만한 사안인가라고 했을 때 저는 전혀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남FC 건이라고 하는 건 2021년 9월에도 사실상 경찰이 여러 차례 수사를 하다가 불송치 의견으로 이제 검찰에 넘긴 사건입니다. 근데 그것이 다시 살아나서 이야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정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대표를 불러서 조사를 했다는 것 자체가 좀 무리스러웠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외에도 사실 이재명 대표에게는 좀 곤혹스러운 질문들이 있었어요. 어떤 거냐면 측근들이 어쨌든 구속됐는데 유감 표명 안 할 거냐. 근데 이제 그 측근들이 구속된 것 역시도 아직 어떤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본다. 예를 들면 그것을 주장하는 유동규 본부장의 주장과 남욱 변호사의 주장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입증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유감 표명하기 어렵다라고 일단 이야기했는데 근데 제가 이 지점을 보면서 좀 느꼈던 거는 최소한 이재명 대표는 자신이 곤혹스러운 질문을 받고 답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아예 일체의 그런 것을 하고 있지 않아요. 예를 들면 MBC 기자가 윤석열 대통령이 MBC의 기사가 악의적이다, 악의적인 가짜뉴스다라고 하니까 뭐가 악의적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 되돌아서 가면서 본인의 거의 공약 사항에 가까웠던 도어 스태핑을 없애버리고 지금도 올해도 신년 기자회견을 안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면에서는 그래도 이재명 대표가 계속 질문을 받고 본인의 입장에 대해서 국민들의 호불호가 있다 손 치더라도 답변을 하려고 하는 것 이런 건 저는 좀 그래도 좋은 지점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요 이제 지점에서 이제 민주당 안에서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이제 기류가 이제 또 외부에서는 이제 궁금합니다. 그 이재명 대표가 이제 검찰에 출두를 했을 때 이제 민주당 그 당내 지도부 포함해서 이제 한 40여 명, 많게는 50명까지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의원들이 같이 이제 동행을 했습니다만 점점 그 우려의 목소리가 이제 좀 커져가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그 이 대표가 이제 기소가 될 경우 당직 정지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규정한 그 당원 80조를 이제 거론을 하면서 이 대표 스스로 거취로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다는 건데 민주당의 지금 이제 실제 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그날 어쨌건 이재명 대표께서 출석하실 때 어떤 분이 함께 할 건가가 민주당 내에서도 좀 궁금했었어요. 네. 근데 현 지도부 분들이 거의 대부분 참석했을 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당직을 갖지 않는 의원들도 대거 참석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입장이 좀 나뉘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현 지도부가 참석하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했는데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검찰이 과잉 수사를 하고 있고 편파 수사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꽤 많은 국민들이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거기에 다시 현역 의원들과 현직 지도부가 모이는 것이 검찰이 나쁘다는 메시지 이상으로 더 어떤 감동적인 메시지를 낼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함께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했는데요. 예를 들면 되레 이재명 대표께서 나는 수사에 계속해서 응하고 있다. 오늘 여기에도 오지 않았냐. 근데 이건 나에 대한 수사지 민주당에 대한 수사가 아니지 않냐. 분리해서 이해해달라. 라고 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게 제 좀 바람이자 고민이었어요. 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취임한 이래로 한 4개월 동안 검찰은 나쁘다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계시지만 국민들이 검찰이 나쁘다는 걸 몰라서가 아니라 검찰이 나쁘지만 그래도 민주당이 또 다른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 거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런 입장입니다. 권 의원은 이제 그렇게 이제 개인 입장과 생각을 말씀하셨는데 민주당의 현재 그 실제 분위기가 또 궁금하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박용진 의원님이 저는 이야기를 잘해 주신 것 같은데 어쨌건 우려가 지금 해소되는 방향으로 가기보다는 뭔지 모르겠지만 우려가 쌓인다는 느낌을 받고 계신 것 같아요. 많은 구성원들이. 민주당 내 구성원들이. 네. 그래서 근데 그것이 아직 실체화되진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이렇다 할 공식적인 입장을 내긴 어려워도 최소한 어떤 대표의 사법 리스크라고 하는 게 해소되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지는 않은 것 같다는 분위기입니다. 네, 문성호 대변인께는 이렇게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여권 측에서 볼 때 그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 가지고 민주당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저 이제 이미 이렇게 대동을 하고 출석을 하셨기 때문에 뭐 이미 아쉽다고는 말씀드려야 되겠지만 권중비 의원께서 이야기하신 것과 같이 이것을 민주당에서 분리하는 모습이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대표가 비리 혐의로 이제 수사를 받으러 가는데 거기에 이제 주요 의원들이 대거 지지자들과 함께 가서 세를 과시한다는 것은 뭐 검찰에 대한 압박이 될 수 있겠지만 결국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이 단순히 이재명 대표 개인이 아니라 이 민주당이라는 공당 전체가 지겠다라는 메시지로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권지웅 비대위원께서 저는 말씀하신 게 정말 민주당을 생각하시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실제로 뭐 민주당 분들 입장에서는 뭐 검찰의 과잉 수사다 뭐다 해도 결과적으로는 어떤 사실이 드러날지는 모르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정말 당을 위한다면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 개인의 비리화를 좀 선을 긋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당으로서 저는 좀 더 좋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결국 이렇게 행동을 하셨기 때문에 결국 그 책임을 함께 이제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이제 자진 귀국해서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이제 뜻을 비췄습니다. 이제 가장 커다란 이제 관심이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한 이제 김 전 회장이 어떻게 진술을 할 것인지 이제 쏠리고 있는데 향후 이 부분에 대한 수사 이제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좀 들어볼까요? 저는 어쨌건 김성태 전 회장이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 대장동 수사의 키맨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어왔고 그런데 생각보다 별것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 들긴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변호사비 대납 관련해서는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원래 변호사비가 더 비싸야 되는데 생각보다 적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해당 변호사가 스스로 말한 것처럼 대형 어떤 그 대기업을 대상으로 수임료를 받을 때랑 개인을 대상으로 수임료를 받을 때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도 그렇게 무리하게 작게 받은 건 아니다라고 한 어떤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면에서 봤을 때도 이재명 대표가 어쨌건 2억 5천 가량을 변호사비를 냈기 때문에 지금 원래 변호사비를 더 줘야 됐기 때문에 다른 경로를 통해서 줬다는 주장이 저는 좀 힘이 약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 더는 이것이 최초의 고발 조치되었던 게 완전히 상관없는 제3자의 증언으로부터 시작해요. 아마 원래는 돈을 많이 받는 변호사인데 그 정도 안 받은 거 보면 어디 다른 경로로 받았나 보다 라고 하는 증언 때문인데 근데 그 증언이 실제로 그러한 상황을 보충해 주거나 그렇다고 보기 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진실은 저도 알지 못하지만 지금 상태에서 그 예를 들면 쌍방울과 관련된 어떤 사회이사가 총 한 40명이 넘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재명 대표를 변호했다는 것만으로 그것이 변호사비 대납으로 연결될까? 저는 그렇게 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뚜렷하게 그
나쁜 결과로 이어질 것 같지는 않다라는 말씀인 것 같고요. 네. 저도 지금 이제 오기 전에 김성태 회장에 대한 이제 뭐 공소장 이런 걸 읽어보고 왔는데 내용이 네. 워낙 복잡하고 아직 좀 밝혀진 게 없어서 따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많지만 방금 이야기하신 부분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지만 또 저희가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이제 이런 뇌물이라는 것이 주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화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어떠한 서비스나 어떤 용역을 제공하는데 원래 이 사람이 받던 금액보다 현저하게 작은 금액을 받았고 그런데 이것이 제공되었다. 그럼 이것이 이제 어떤 일반적인 뇌물은 아니지만 일종의 어떤 대가성이 있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혐의가 있을 때 이것을 수사하는 것 자체는 저는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것이 아까 이제 이야기하려다가 조금 이야기를 못했는데 아까 이제 당원 80조 민주당 이야기 하시지 않습니까? 잠깐 얘기가 튀어서 그런데 이게 원래 이제 제3조가 없었어요. 지금 그 이전까지는 기소가 되기만 하면 원래는 그 당직의 직무가 정지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주당 스스로 어떤 비리를 척결하겠다는 이런 의지로 만든 당원이었고요. 그런데 이제 작년에 갑자기 3조가 추가되면서 무슨 윤리심의위원회에서 뭐 정치적 탄압의 가능성이 있을 경우 뭐 예외로 한다 이런 조항이 갑자기 생겼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스스로가 재발이 저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가 내가 기소될 거라고 걱정을 하기 때문에 이런 당원을 미리 고친 것이 아닌가. 그때도 논란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비판이 나오는 것이 뭐 하나하나 건건이 뭐 정말 뭐가 명확하게 드러났다라기보다는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 측에서 아니 그렇다면 떳떳한 사람인데 왜 이런 행동을 계속 하느냐라는 행위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제기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의혹들은 결국 명명백백 밝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자 이번에 그 국민의힘 전당대회와 관련한 여권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이 공식적으로 사직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나 전 의원의 부위원장직과 기후환경 대사직에서 해임을 시켰는데요. 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색의 시간을 갖겠다라는 그 결과에 출마 예고로 보는 시각이 참 많습니다. 자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먼저 문성호 대변인부터 이야기 좀 해볼까요? 제가 이제 저희 당 일이다 보니까 네. 더 말을 좀 많이 해야 되는데 해주시죠. 좀 말하기 네. 어려운 부분은 네. 있지만 저는 좀 이번 주 뭐 중으로 이러한 일이 일어날 거라고 조금 생각을 했었습니다. 뭐 특별한 근거가 있어서는 아니고요. 제가 지금까지 쭉 봤는데 대통령께서 이제 해외 순방을 나가 계실 때 꼭 어떤 당무적인 이런 부분이 결정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저는 이제 나경원 의원이 출마를 하느냐 마느냐라는 것이 대통령실과 조율이 지금 잘 안 되고 있었고 결국 그게 파국에 지금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저는 나경원 의원께서 출마를 하시려는 의지가 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또 대통령실에서는 그걸 원치 않는 기류를 지금 숨기지 않고 계시고 있고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나경원 의원께서 저희 대표가 되셔서 지금 저희 당이 처한 상황을 사실 잘 헤쳐나갈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지만 이제 저희가 이번에 전당대회 룰을 변경할 때 결국 정당 정치는 당원의 선택으로 결정돼야 된다는 명분이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제 개인이 예를 들어 나경원 의원을 원치 않는다고 해도 당원이 선택을 한다면 그거에 따라야 되는 게 좀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어떤 대통령실이나 이런 데서 이런 외부적인 압박을 주는 것 같이 보여지는 모양새가 저는 정말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출마를 한다면 그 시기는 언제쯤으로 대략 예상을 하십니까? 그런데 제가 생각을 했을 땐 출마를 하시기 전에 뭔가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해외 순방에 나가시면 꼭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저희 당 내부에. 그래서 저는 결국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면 출마를 안 한다. 그건 뭐 제가 알 수 없는 일이고요. 예. 네. 이게 상대당 이야기이긴 한데 되게 안타까워요. 왜 그러냐면 당원들의 당이 아니라 뭐 예를 들면 국민의 힘이 아니라 윤석열의 힘이 되어가는 것을 아주 공공연히 밝히는 것 같고 선출직 당대표여야 되는데 지명직 당대표처럼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수준이 어떤 한 사람을 암묵적으로 밀어준다 정도가 아니라 아예 출마 자체를 허용하지 않는 수준이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준석 대표가 대표였죠. 근데 내부 총질이라는 문자가 있는 다음에 완전히 쫓겨나 버렸어요. 그 절차가 얼마나 시끄러웠는지는 거의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수준이 되었고 유승민 대표가 지지를 얻으니까 아예 당원 룰을 바꿔서 거의 못 나오게 하다시피 했고 권성동 의원은 당대표 출마를 선언하고 사무실까지 잡았다가 그걸 접게 했습니다. 근데 나경원 의원까지 이렇게 하는 게 예를 들면 지금은 그 힘자랑으로 야 이렇게까지 다 정리할 수 있구나를 확인할 수 있어서 그 권력자 내부에게는 좋을지 몰라도 그것이 정당 정치에는 전혀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당이라고 하는 건 서로 다른 이견들이 경합하는 과정에서 좀 더 나은 대안들의 선택으로 계속 행보를 이어가는 건데 지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행보는 국민 전체의 대통령이라는 평가보다는
국민의 30%의 대통령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인 상태예요. 그런 상태에서 다시 여당마저도 윤석열의 힘이 된다? 저는 매우 우려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국민의힘 최고위원 선거 신경전이 이제 치열한 상황입니다. 청년 목소리 최고위원이 이제 그 한 명인 거죠? 네. 예. 관련해서 이제 장해찬 이사장, 김용태 전 최고위원이 이제 그 언쟁을 벌였는데 장해찬 이사장이 먼저 좀 도발을 했습니다. 김용태 전 최고위원을 향해서 엄마 카드로 정치하는 이준석 퀴즈다. 이런 이제 그 워딩을 썼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엄마 카드 논쟁이 이제 벌어졌고 이준석 대표가 이제 코미디로 정치를 이제 희화화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또 장해찬 이사장을 비난을 했습니다. 두 이제 청년 정치인이 보시기에 장해찬 이사장, 김용태 전 최고위원의 이런 그 언쟁, 두 사람의 언쟁 어떻게 또 바라볼지 좀 궁금한데요. 예. 예. 먼저 권지웅 의원부터 들어볼까요? 네. 저는 사실은 장해찬 이사장님과 방송도 여러 차례 하지만 사실 이런 모습은 저는 좀 좋은 모습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논쟁을 할 때 그 사람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한 논박이 있어야 국민들이 호불호를 정할 수 있어요. 난 저 친구 편에 더 가깝다, 아니다. 근데 이거는 메신저를 공격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메신저를 공격하는 방식이 너무 저열합니다. 그러니까 그 존재의 경제적 처지를 공격한다든지 뭐 이런 방식이에요. 근데 그것은 그 어떤 메시지를 내는 그 사람의 잘못이라고 하기 어려워요. 예를 들면 부모님이 돈이 좀 있으면 그것이 나쁜 일입니까? 돈이 없으면 또 나쁜 일입니까?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계속 드러냄으로써 어떤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게 일시적으로는 어떤 편견을 더 씌울 수 있겠죠. 김용태 최고한테 어떤 느낌을 더 씌워서 김용태보다는 내가 더 낫다는 이미지를 가질 수는 있으나 궁극적으로 그렇게 해서 어떤 비전을 보여주는 것인가 라고 했을 때 되게 공허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게 이제 기성 정치인들이 보여줬던 나쁜 모습인데 그것을 답습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좋은 모습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이 엄마 카드 얘기 자체가 왜 나온 건가요? 처음에 이제 장해찬 이사장이 뭐 김용태 최고를 꼭 집어서 이야기한 건 아니고 뭐 엄카 카드로 하는 뭐 여의도 청년 뭐 이런 식으로 좀 뭉뚱그려서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뭐 저희 흔히 얘기하는 저희 당 젊은 청년들이 뭐 여유 있게 사시는 분들은 잘 없기 때문에 여기 이게 특정인을 저격해서 한 이야기인데 이것이 굉장히 안타까운 것이 뭐 권지웅 비대위원께서 잘 얘기해 주신 것처럼 뭐 김용태 최고가 내는 어떤 아젠다라든지 뭐 정책이라든지 정치적 행보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그냥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이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이거 이제 장해찬 이사장께서 이런 이야기를 꺼냈으니까 하는 이야기지만 장해찬 이사장님도 과거에 보시면 뭐 어린 나이에 이제 유학으로 이제 음악도 공부하셨고 또 이제 어린 나이에 외제차도 이제 가지고 계셨던 적도 있고 근데 그게 뭐 본인이 돈을 벌어서 하신 건지 아닌지 저는 잘 모르지만 이런 행보에 대해서 사실 자기도 제대로 떳떳하게 설명 못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타인의 그런 것을 허물을 항상 드러내기 위해서 본인의 허물은 돌아보지 않는 것이 저는 참 안타깝다고 생각하고요. 장해찬 이사장님이 이야기하실 때마다 항상 뭐 이번에도 뭐 진짜 청년이 어떻고 아니면 뭐 진짜 당의 지지자가 어떻고 그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뭐 비판을 할 수는 있으나 진심으로 뭐 윤석열 대통령의 성공을 바라느냐 안 바라느냐. 근데 상대방의 마음이나 그 사람의 양심을 누가 재단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내용 없는 메신저에 의한 비판은 지금 과연 우리가 청년 정치를 이야기하는 것이 결국 새로운 정치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거기에 어떠한 새로운 것이 있는가 이렇게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그 최고위원이 그 월급이 어느 정도 되나요? 최고위원이 월급이 주어지지 않는 걸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네. 제가 주어지는지 제가 정확하게 저는 이제 최고위원 관심이 없어가지고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권지웅 최고위원은 알고 계시지 않을까요?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 월급 개념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힘도. 그리고 최고위원은 원래 월급이 없어요. 월급이 없으면 뭘로 그 활동비 정도는 그러니까 주어지나요? 엄청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소위 어떤 당의 최고위원이라고 하면 특히 이제 거대 당은 최고위원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 많기 때문에 돈 내고 하는 직인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감당하기가 어려웠죠. 그러니까 민주당에 처음으로 이제 청년 최고위원으로 들어왔던 박성민 전 최고가 대학생이셨는데 그때 최고위원이 되면 150만 원을 당비를 냈어야 됐어요. 근데 어떻게 냅니까? 근데 비대위원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원래 권위원도? 원칙적으로 비대위원도 그렇게 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때 박성민 최고에게 이낙연 당시 대표가 그걸 감액시켜줬어요. 너무 당연한 조치지만 그만큼 그 어떤 당직을 얻는다는 게 얻는 것 자체는 영광이긴 하지만 그것을 유지하는 게 경제적으로는 매우 어려운
그 어떤 뒷 이야기가 좀 있습니다. 비대위원도 월급이 없는 건가요? 당연히 없죠. 그렇군요. 방송을 많이 하셔야 되겠네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알겠습니다. 다시 이제 논의로 들어오면 어쨌든 그 청년 정치인이든 이제 기성 정치인이든 메시지보다 메신저를 이제 공격하고 하는, 비난하고 하는 이런 문화는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두 분의 이제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권지웅 더불어민주당 전 비대위원, 문성호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이재명 대표의 신년 회견 발언을 둘러싼 공방부터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슈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토요일인 내일도 전국의 흐린 가운데 곳곳에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일요일까지 이어지다가 눈과 비가 잦아든 후엔 다시 찬바람이 강해지겠습니다. 월요일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5도까지 크게 떨어지면서 춥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에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십시오.